예, 이제 5주차 저희 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아이 특속의 인문학이 있다. 5번째 시간 어린이 문학의 역사를 저희가 지금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5번째 시간은 8장 다이를 넘어서 시작하겠습니다. 8장. 오늘은 한 개의 장이어서 좀 쉽게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저는 이 8장을 일부러 하나를 다른 곳은 이제 2장씩 배정을 하고, 오늘 이 시간에 8장을 하나를 배정한 것은 8장 쪽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다인이 어떻게 아동문학 영향을 미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장을 좀 들어가면서 그 얘기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다인이 현대에도 사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인 개인의 책이라기보다는 다이니즘 같은 거죠. 그 다이니즘이 어떻게 현대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그래서 초콜릿볼 조컵이라는 책도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 8장, 오늘 이제 하던 8장은 다이를 넘어서 그 대표적인 작가들이 킹슬리하고 닥터 수스가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 작품이 의외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닥터 수스 정도는 많이 이름으로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닥터 수스 작품을 읽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영화로는 본 사람도 좀 있긴 한데, 요즘 아이들한테 닥터 수스를 보여주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들 그 영어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네, 영어 말놀이 동시 하는 것처럼 말놀이 형태로 영어를 가르치는 용도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닥터 수스 작품을 읽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이제 그 언어적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두 가지 이념으로서 경쟁주의와 협력주의, 이것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장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 8장의 주요 내용은 전부 다 이제 다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인이 어떻게 아동문학에 영향을 미쳤냐. 이 책은 이제 읽어보셨겠지만 제일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전까지 다이니즘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적자생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적자생존, 다인은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어요.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처음 쓴 것은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회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허버트 스펜서가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썼고, 그리고 그것을 다인이 종에 기원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자연선택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둘은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자생존이라는 건, 그러니까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또 나중에 이제 어떤 의미로 변형되냐면, 그렇다면 강한 자가 살아남네? 살아남는 애들이 강하고, 강한 자가 더 적합하니까 힘센 놈이 살아남고, 힘센 애가 약한 애를 잡아먹고 하는 게 자연의 이치다 라고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약육강식을 어떤 합리화하는 이야기로 변용이 돼요. 그 허버트 스펜서가 적자생존이란 말을 그런 의미로 쓰진 않았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형태로 적용이 돼서 우리 사회에 많이 쓰이게 됐죠. 그래서 다인 이론이 식민지적 어떤 상상력, 지배, 이런 것들에 합리화시키는 이론으로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당시, 그러니까 이제 동일기원 나왔을 당시, 그리고 이제 1859년도, 1859년도에 나왔는데, 그 전후가 가장 그 식민지 정책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제국주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제국주의가 가장 왕성하게 되던 시기하고 맞물려 있으면서, 왜 저들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느냐, 저들이 우리한테 지배를 당하는 게 왜 당연하냐,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는 이론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래서 토인들이라고 할 용어로서 흑인들,
토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 사람들 우리가 더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발달하고 더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지배하는 거나 우리가 더 강하게 그들을 억압하든 뭐하든 약간 강한 자들이 잡아먹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지배 논리의 측면을 넘어서서 그렇게 서구인들 눈에서는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아 이게 당연한 이치구나 너무나 당연한 일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전 세계를 이제 그 제국주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지배하고 점령하고 그것이 모험으로써 포장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 전체적인 다이니즘이라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이 책에서는 8장에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다인의 어떤 그 종의 기원에서 제시했던 이제 그 전에는 뭐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그 논리선상의 그런 식민지 지배 이론이 어떻게 아동문학을 하는 사람들, 아동문학 작품에도 영향을 미쳤냐라는 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의 기원이 아이들, 사람들의 상상력 폭발시키고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 두 가지 관점을 얘기를 해요. 근데 앞부분은 읽어보셨겠지만 앞부분은 쓱 넘어가죠. 다인의 식민지적 지배 상상력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라는 부분은 너무나 당연하게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쓱 넘어가요. 그리고 많은 비율 어떤 포션을 제공하는 것을 뒤에서 다인의 작품이 이제 그 다인의 어떤 종의기원 이런 것들 비구로의 상황기 같은 것들이 우리가 요즘에 많이 보는 새로운 생물들 새로운 세계에 가서 새로운 생물들을 보고 쟤도 우리가 못 보던 생물들이고 쟤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경탄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한 모험 이야기가 된 거예요. 다인의 종의기원이 우리 지금 과학으로서만 받아들이고 비교의 항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학 탐험기라고 보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세계의 어떤 그 동물원이라든가 야생 사파리 옛날에 막 그거 지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는 하나의 어떤 경탄스러운 광경을 보는 이야기들로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어떤 새로운 생물이나 새로운 세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경탄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아동문학에 영향을 미쳤냐라는 측면을 후반부에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좀 넘어갈게요. 다인의 친구 상상력이 그래서 이제 그 발달 단계에서 우위를 성취한 인종들은 유럽인이고 성취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좀 한창 도표에서 진화론을 도표상으로 했었잖아요. 어느 단계에서 성장하는 형태로 그래서 위쪽에 있는 것들은 성장 발달한 사람들이고 밑에 있는 것들은 아직 단계가 안 이루어진 형태로 얘기를 해서 우리 작가들도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유럽인들이나 백인 중심 사람들은 좀 더 발달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좀 저급한 언어라든가 그림을 그릴 때도 원시인하고 비슷하게 좀 많이 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보면 닥터 소스 작품들이 보면 좀 아시아인들을 좀 폄하하니까 그림 형태들이 굉장히 원시인 유인원 형태의 그림을 많이 그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던 이유가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고 작품에서는 잘 안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광고 같은 것 그림을 많이 그렸거든요. 광고라든가 언론에서 그 만평 같은 형태의 그림들 많이 그렸었는데 거기서는 그런 걸 굉장히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비판을 받았고 작가들도 사람을 그리거나 할 때 토인의 모습을 좀 더 유인원에 가깝게 또 원숭이, 검은 원숭이의 형태로 그리거나 하는 것들 그리고 유럽인들은 옷을 입고 있고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벌거벗거나 후지 좀 낡은 찢어진 옷을 입고 있거나 이런 형태로 모습을 그리는 형태들을 좀 많이 드러냈었죠. 그다음에 이제 이 시기가 다인이 나왔을 때 종의 기원부터 보이스카우트가 창단되는 시점까지가 1859년에서 1908년까지를 아동문학의 황금기로 보고 있어요. 저도 여기 이거 보면서 이제 알았는데 저 작품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만들어졌구나 하는 게 서공녀 같은 경우도 예, 이 시기 1800년이면은요 그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 말기인데 일본 점령 이전이거든요. 예, 굉장히 좀 놀라운 시기긴 해요. 이거 연도를 보고 나니까 야 얘들이 그래도 서양 문학, 아동문학이든 근대 문학이든 좀 빨리 자리를 잡긴 했구나라고 하면 좀 놀라긴 됐었어요. 그래서 정글북이라든가 타잔, 그다음에 버드나무의 부는 바람 이게 전부 다 지금 이 시기에 1900년 이전에 만들어진 작품들인 거죠. 그리고 여기 책에서 보시면 굉장히 이 시기에 나왔는데 줄베른이 빠져 있어요. 아동문학 황금기라고 하는데 사실 줄베른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라서 해적이만이나 82가 세계일주, 지구속 여행 이런 작품도 이 시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빠져 있어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세요? 아동문학 황금기에 작가들 나열을 쭉 했는데 줄베른이 빠져 있어요. 어느 나라 사람? 네, 프랑스 사람이라서. 네, 이 책은 영미문학을 중심으로 논의 전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작가인데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줄베른 같은 경우에는 SF 판타지에서 거의 시족적인 작가거든요. 아동문학뿐만 아니라 성인 SF작에서도 줄베른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빠져 있어요. 물론 이제 뒷부분에 가면 살짝 잠깐 걸어놓으면 되는데 황금기라고 하면서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피터팬도 이 시기에 나왔고 서공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거 얘기 나와서 다시 한번 서공녀 줄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참 놀라운 게 서공녀 줄거리 아시죠? 예, 그 귀족의 자녀였다가 성류 기숙학교에 있다가 아버지가 인대 투자로 갔는데 거기서 돌아가셔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기숙사 청소하는 하녀로 위치가 전락해서 다락방에서 살다가 옆에 있는 이제 부자 원숭이가 도망쳐갖고 걔를 돌려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고 나중에는 너희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줬다. 내가 동업자인데 다 네 거야.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위치로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이야기. 예, 이거 다시 이 줄거리 이제 어렸을 때 저 소공녀 읽고는 그 다음에 싹 까먹고 있었다가 사실 남자 취향은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재미도 없었고 이제 그냥 읽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이거 얘기하면서 하기 위해서 다시 보게 되니까 좀 놀라웠던 게 이게 야 요즘 드라마 같은 경우에 이 틀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 당시에 1800년대 후반에 어떤 현대에 많이 반복되는 그 핵심적인 이야기 라인, 서사 라인을 그때 만들어냈고 그 여자분들은 일찍 그걸 깨달으셨나봐요. 이게 재밌다라는 걸. 저는 그때 정말 그렇게까지 재미있진 않았는데 야, 이 굉장히 뛰어나구나. 그때 이야기에 현대에도 반복되는 이야기의 어떤 원전 같은 것들을 그 당시에 벌써 만들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 이야기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신데렐라 느낌은 좀 나긴 나요. 근데 신데렐라가 굉장히 워낙 그 핵심 줄거리라서 투박하다면 얘는 굉장히 현대적이고 세련되어 있는 구조죠. 그래서 좀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어떤 이 어린이 문학의 황금기라고 하는 게 그전 이야기와 좀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전 이야기에는 훈계조라든가 이서부와 얘기하는 것처럼 훈계조라든가 어떤 교훈을 주기도 하고 좀 가르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재미를 위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다는 거죠. 재미 자체를 위한 이야기, 그리고 독자 대상을 아이를 한정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들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킹줄리의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자기 아이를 위해서 썼다고 해요. 이제 자기 막내 아들을 위해서 썼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베아트리스 포터, 이것도 아이들을 위해서 썼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창작한 이야기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피터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전까지는 로빈슨 크루소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많이 읽긴 했지만 사실은 성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거든요. 네, 아동문학이라고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아동문학, 어린이들을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두고 나오는 작품들이 이제 이 시기부터 나오는 거죠. 그리고 종일기원이 우리한테 주는 사실상 이야기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 윗부분이 다이니즘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식민지적 지배로 영향을 미쳤냐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종일기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박람회 같은 어떤 모험이라든가 낭만, 미지 세계에 대한 여기서 미지 생물이 된 거죠. 그 생물들에 대한 모험이나 탐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리고 그런 형태로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형태의 이야기들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관점에서는 생각을 못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평론가라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종일기원이 아동문학뿐만 아니라 성인문학에서도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고 그러네요. 경이로움이라는 단어, 이제 이 책에서 보면 조계기원의 경이로움이라는 단어가 경이로움은 20몇 번, 경이롭게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십 번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그 대목이 굉장히 좀 새로웠던 게, 경이로움이라는 단어가요, SF 판타지 문학을 정의하는 용어예요. SF 판타지 문학이 뭐냐라고 하면, 경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문학을 SF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SF 판타지라고 한다. 좀 그렇게 된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맥락이 일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SF나 판타지를 특히 SF 같은 경우에 예전에, 지금은 이제 문학적으로 많이 들어왔지만, 경이로움이라는 게 빠지면 SF가 아니라고 그랬었어요. 새로운, 놀라운, 야 놀랍다. 우리가 우주 이야기, 외계인 이야기도 사실 뒤쪽 오면요, 이 세상에는 없는 낯선 것, 어떤 새로운 것, 못 본 것을 보고 싶다라는 그것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빠지면 SF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진짜로. 그냥 어떤 현대 이야기인데 장소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이것을 새로움이라는 형태로 바꾼 거예요. 그게 SF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센스 오브 원더라고 얘기를, 그것이 빠지면 SF가 아니다, 판타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인의 책에서 그 어떤 면을 봤는데 경이롭다, 그 새나 그 동물을 봤는데 경이롭고 놀랍고 새롭고 이런 이야기 계속 반복된다는 것. 그래서 이게 아동문학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닥터 수스 얘기를 좀 넘어간다면, 닥터 수스의 그림 같은 경우가 그 ABC 여기서 이제 지구를 넘어서 거기서도 새로운 형태로 그림들이라든가 새로운 형태의 동물들이라든가 새로운 형태의 어떤 모습들을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그 그림을 본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모습을 보는 재미라는 것에 중점을 뒀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형태, 또 새로운 형태의 동물, 새로운 형태의 단어, 새로운 감각, 말장난 이런 것들도 새로움이라는 게 빠지면 의미가 없어지는 작품까지 가는 게 닥터 숙스의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동문학도 사실은 아동문학을 대중문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어린이 문학을 어떤 사람 우리는 이제 문학 쪽에 막 올리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아동 문학은 대중 문학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아동 문학은 서사의 재미를 많이 추구하거든요. 그리고 그 서사의 재미라는 건 새로운 설정,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야기에서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 문학도 사실은 이 경이로움, SF 판타지에서 추구하는 경이로움, 새로움이라는 것과 맥락이 통해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거 새로운 이야기다라고 바꿀 수 있는 힘이 좀 필요해요. 깊이 있게 세밀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바꾸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설정들을 많이 바꾸려고 애를 쓰죠. 똑같은 이야기지만. 그리고 혹시 여기서 질문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서요. 이 책 내용 중에서요. 그래, 잠깐만 볼게요. 이 책에서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을 크게 서브타이틀로 잡았어요. 킹줄리하고 닥터 수스요. 킹줄리 같은 경우는 물의 아이들을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저도 이거 하기 전까지는 안 읽었었어요. 이 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 책이 근데 아동문학의 어떤 효시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이 나오고 2년 후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두 작품을 근대 아동문학의 효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책이 좀 더 빨랐죠. 근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비해서는 별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특히, 외국에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특히 이상한 나라 앨리스는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기는 해요. 근데 읽어보니까 그럴만하긴 해요. 일단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톰이라는 그 굴뚝 청소부 아이가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살다가 물의 요정을 만나서 물에 들어가서 그 10cm 정도? 한 이만한 사이즈의 물의 아이로 이렇게 변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송어라든가 뭐 수달 같은 애들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그리고 그 이야기도 약간 사회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송어나 연어 이런 애들을 그러니까 송어와 연어 이제 둘이 나오는데 그 연어를 쟁취하는 사회 귀족에 대해 빗대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비평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회 비평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 있긴 한데요. 이야기를 상상력은 굉장히 뛰어나고 사회 비판적인 요소 들어있고 한데 좀 너무 이렇게 늘어놓은 설명이 되게 많아요. 설명적이고 또 여기에서 요정 같은 게 있잖아요. 요정 또는 물의 아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요정이 있는지를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뭔가 그러니까 이 책이 그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측면에서는 맞긴 맞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게 얘가 여기 그 아가미가 생기고 하는 것들을 왜 아가미가 어떻게 생기고 물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왜 아가미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서 작품 썼다라는 측면이죠. 예전 같으면 지금이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가미가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냥 아가미 생겼다고 아니면 그냥 아가미가 없어도 물의 아이가 됐어요 하고 끝나는데 얘는 이 사람은 왜 물의 아이가 아가미가 생겨야만 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요. 요정이 있다면 이제 요정이 있다고 해요. 우리 요정이 얘를 그 물의 아이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왜 요정이라는 게 있냐 라는 설명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가령 야 너 그 공기가 눈에 보여? 근데 안 보이잖아. 안 보이지만 우리가 숨을 쉬잖아. 그러니까 있는 거야. 그런 것처럼 물의 요정도 안 보이지.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야. 또 네가 어느 먼 정글에 뭐가 있는데 너 만약에 뭐 흰 코끼리가 있다. 너 흰 코끼리 봤어? 너는 못 봤지만 정글에 있잖아. 네가 못 봤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또 뭐 우리 아이 같은 게 우리 아이가 있어요. 네가 물어볼 거가 너 의심하지? 야, 그 물여우라는 것도 있고 물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막 뭐 물자가 들어가 뭐 있잖아. 그렇다면 물에 아이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구구절절 많이 해요. 아마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지금 현대적인 작품이라고 느끼기에는 좀 어렵다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뛰어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사회 비판적인 요소도 제공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현대적인 작품에서 조금 떨어진 느낌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다 보니까 우리가 걸리버 여행기도 사회 비판적인 여행을 하면 사회 비판적인 요소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에 영향을 준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크리스틸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진화론을 찬성한 성직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야도 태어나서 사회 비판적인 작품들을 좀 썼어. 그래서 그 당시에 도서관도 만들고 뭐 분야회도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쓴 책들이 아동문학도 서긴 했지만 성인 소설도 좀 쓴 작가고 나중에는 여왕의 개인 성직자 뭐 이런 위치까지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본인 자체가 이런 형태의 작품을 쓰는 사람이라서 이 작품에 그게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 근대 어린이 문학의 출애를 알리는 시간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으로 본다면 지금의 의미로 본다면 이 사람 그 당시에 어린이들이 아동문학 제가 노동을 많이 시켰거든요. 애들을 어른과 구별을 안 되었어요. 그냥 작은 어른이라는 것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비참하게 이제 굉장히 그 당시 성냥공장 같은 경우에 애들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 성냥공장 성냥 차만하게 묻혀야 되니까. 근데 이게 일이 발화되면 화재로 많이 죽기도 하고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특히 이제 국토청소부를 꼬마들을 많이 시켰더라고요. 키가 작으니까. 그 당시에는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그 석탄으로 뺐는데 불독이 이제 끓음 같은 걸 막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들어가서 청소를 해야 돼서 자그마한 애들을 시켰는데 거의 밥도 안 주고 그러니까 뭐 부모가 애들을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애들을 버려진 애들을 불줄 청소시키는 어떤 사람이 모아갖고 애들을 강제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먹을 것도 눈금만큼 주면서.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 톰이라는 애가 그리즈만이라는 사람 밑에서 일을 하게 되다가 너무 참지 못해 도망가게 되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이 구두청소부 주인공을 제시하면서 끔찍한 삶을 얘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쓰면서 그 다음에 영국에서 이제 어린이들한테 구두청소부를 시키지 못하게 하는 법이 제정돼가지고 네, 아이들은 이 구두청소부를 하지 않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영향을 미친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눈앞에 그려질 때는 생생한 판타지 이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해요. 요즘에는 설명 안 해요. 그러니까 요즘 작품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얘가 왜 그게 됐냐라는 것을 얘기를 안 해요.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면 할수록 예, 오히려 비판을 받죠. 그냥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판타지는 판타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전까지에서는 판타지인데 과학적인 양 아닌 이것을 설명하려고 애를 썼어요. 작가들이. 그런데 아이들은 그게 흥미가 없거든요. 그냥 요정이 있으면 돼. 근데 요정이 왜 어떻게 해서 요정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거 설명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독자 중심으로 가서 그것이 제외되는 추세예요. 그 다음에 줄거리는 이렇고요. 닥터소스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닥터소스는 이 캐릭터
눈에 익으시죠? 예, 그린치. 그린치 같은 경우는 닥터 수스를 미국에서는요 아동문학의 섹스피어로 불린대요. 그리고 그 그린치가 이제 오늘 제목이 그린치가 어떻게 성산자를 훔쳤나 이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어린이들이 안 읽고 어린 시절을 거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요 영화로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영화, 드라마, 연극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린치 있죠. 그 짐 캐리가 했던 예 그거 한 번 있었고 얼마 전에도 한 번 또 몇 년 전에 나왔었더라고요. 베네딕트 컴베리치인가 그 사람이 목소리 연기한 거. 근데 그 전에도 60년대의 영화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적이 있었고 그래서 거듭거듭 계속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로 인기가 있는 작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버처슨 고양이. 이거 같은 경우는 길이가 좀 짧다 보니까 어린이 연극으로 많이 만들어진대요. 그리고 버처슨 고양이가 시리즈로 나오면서 이제 고양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다니면서 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그 용도, 그 형태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방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식대한 스쿨버스 같은 형태로 어디 다니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새로운 걸 보여주기도 하고 하는 이야기들. 그래서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영향을 못 미친 게 이 사람이 어떤 주로 쓴 작품이 캐릭터는 독특하게 한데 말장난, 유머, 넌센스 같은 형태의 낱말놀이.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는 배우고 하는 곳에서는 굉장히 이게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 말을 살려서 하는 게 그래서 아마 인기가 없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책에서 나왔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멀버리가에서 그것을 봤다고 생각한다니까 다인이 어디 가서 내가 뭘 보고 상상을 막 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자기 안 본 새를 봤다고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상상력을 발휘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도 자기가 어디 꼬마가 중에 어디 가서 내가 뭘 보고 이런 이야기들. 근데 실제로 본 것 같지 않은 상상적인 동물들을 그리는 이야기. 그래서 다인의 책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이런 식으로 어떤 골상학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게 이런 이제 지금 책 같은 거 이거 좀 할 수 있다. 우리 책에 그림이 나오죠. 그 불쌍하게서 원시인들하고 하는 거. 그리고 책 이름이 이것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줄거리는 이래요. 그 꼬마들이 비 오는 날에 밤에 이제 남자 여자아이가 집에 이렇게 있어요. 밖에 비 오니까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모자 쓴 고양이가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모자 쓴 고양이가 나타나갖고 야 얘들아 우리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 내가 너희들 재밌게 해줄게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저글링 집안에 있는 물건들로 저글링 같은 걸 하다가 박사까지는 아니고 누구에 다 넘어지죠. 그리고 나서 얘들이 재미를 못 느낀다 보니까 이제 상자 하나를 빨간 상자 하나 가져와서 이거 진짜 재밌는 거야. 너희들 재밌을까 해갖고 상자 하나 들고 와서 문 여니까 여기서 Sing 1, 2라는 애들이 이렇게 나와요. 튀어나와서 애들이 이제 연 날리면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죠. 근데 이 Sing 1, 2 같은 경우가 이 사람이 예전에 그렸던 아시아인 좀 비하하면서 그랬던 아시아인하고 살짝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난장판을 이제 연 날리고 하면서 집안 온통 난장판을 만들고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돌아오는 창밖을 봤던 엄마가 돌아오는 그래갖고 내가 이제 어떡하지 하니까 얘도 그냥 갔다가 나 갈 거야 하고 갔다가 나중에 와서 청소하는 기계 갖고 와서 싹 치워주고 뿅 사라져요. 그런데 이 책의 마지막에는 이게 이렇게 나오죠. 얘들아 오늘 뭔 일 있었어? 별일 없었지? 하니까 애들이 이제 뒤 딱 그 돌아보면서 복자를 향해서 돌아오면서
너희들 같으면 뭐라고 할래? 이렇게 하면서 끝나요. 예, 그 마지막 하나가 굉장히 좀 이 책을 살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책도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주제의식이 그러니까 소소한 말씀 같은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 같은 것은 필요도 괜찮아. 뭐 이런 주제라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캐릭터 자체도 굉장히 매력 있고 멋있어요. 예. 한국에서 이런 캐릭터 만들어낼 수 있다면 바둑문화 하나 대박 날 거예요. 예, 부자가 될 수 있겠죠. 매력 있잖아요. 굉장히 매력 있어요. 예, 이런 그림과 이야기를 같이 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탐나는 캐릭터일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또 이걸 흉내내가지고 이렇게 뭐 모자 쓴 모양이 따로 뭐 이런 것들을 변형시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 보면서 되게 매력 있었어요. 이 모자 하나가 이게 다 살리지 않았어요. 예, 이 주머니 있는 빨간색 이 그림은 정말 잘 그리는 사람. 이야기도 그리고 이야기도 재밌게 애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잘 만들어냈어요. 큰 주제의식 같은 건 별로 갖고 있지 않아서 오히려 더 인기가 있다고 그럴까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좀 의외이긴 해요. 왜 이게 저는 사실 괴물들이 사는 나라 그것보다 이게 더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괴물들이 사는 나라가 왜 그렇게 높이 평가를 받을까? 아이들이 진짜로 그걸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나도 참 모르겠긴 한데 저는 아이들은 이걸 더 재미있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만화체적인 그림이잖아요. 예술의 경지라고 평가를 안 하는 형태. 그런데 그림들이 사는 저희 괴물들이 사는 나라는 그림 작가들 화가들이 뭐 내가 작품을 그렸어라고 할 수 있는 수준 정도? 아마 그래서 이렇게 경계가 갈리지 않았을까. 좀 그 생각을 해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림 동화랑 그러니까 이야기 글밥이랑 딱 중간에 걸쳐져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림 쪽으로도 쓰기 그렇고 글밥 쪽으로 쓰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려면 아이들이 글을 이해하는 아이들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층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림이 많으면 아이들이 글을 못 읽는 글밥을 모르는 아이들도 책을 보여주면 되는데 저게 딱 중간에 걸쳐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어 교재로도 쓸 때도 저기 글밥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1시간 안에나 혹은 잠깐의 이야기로 그거를 설명해 주기에는 애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상황에 걸쳐져 있는 책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막 그러지 않을까. 여러 가지 측면이 들어서 애매하게 한국에서는 이게 그렇게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책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0분만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형태를 사람이나 동물이나 물체를 다양하게 형태로 이렇게 그렸어요. 왜 그런 것 같은가요? 왜 그렇게 그랬을까요? 다양하게 아이들이 모든 물체에서 알파벳을 찾아내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실생활에 알파벳을 접목시킨 거 아닐까요? 예,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저기 윤준 선생님도 그 말씀 하셨어요. 아이들의 상상력이나 흥미를 돋우는 방법으로 글자를 배열해서 상상을 더해주는 형태. 그 맞기는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알파벳 한글도 마찬가지고 알파벳 교본도 마찬가지고 그 물체에 맞게 일부러 물체를 변형시키거나 물체 안에다가 그걸 글자를 집어넣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게 저 물체와 연결된다는 것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새로운 형태 어떻게 하면 다양한 형태의 모양체를 만들어내면서 글자를 물체에 적용시키는 형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기억을 할 때 강아지가 있으면서 강아지 몸체에다가 이렇게 크기가 왔잖아요. 이렇게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좋은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선생님 말씀 들을 때 네. 우리 아이들 그 책에 대해서는 그냥 안 읽어봤거든요. 근데 네. 그 전에 설명하실 때 네. 그 독자의 대상층이라는 거 하셨잖아요. 네. 아동문학도 네. 뭐 어린이나 뭐 그런 걸 대상을 한다. 근데 저는 그 책을 볼 때 그 모르겠어요. 저자 보다도 그냥 책 제목이나 책 보고선 읽었지 예. 거기에서 책 저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예. 오늘 배우면서 이 강의 들으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생각 가지고 있거나 느끼게 되는데 아까 그 킹즐리라는 분이 그걸 우리나라에 쓸 때 막내 아들을 위해 썼다고 썼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설명에서 너무 세부적인 설명들이 많았다고 예. 했을 때 아마 막내 아들이 읽을 책이니까 아. 그런 게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럴 생각이 수도 또 있겠네요.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책들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썼는데 지금 뭐 몇십 년이 흘러서 되돌아보니까 이게 이런 영향을 끼쳤다 해서 그 평론가들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강좌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책이라는 것이 평론가라는 것이 그 분들의 그것도 직업이잖아요. 작가자 직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변형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 볼 수 있겠구나 해서 조금 제가 여태까지 책 읽었던 생각들이랑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바뀌어가는 과정이고 좀 새로운 걸 보게 되는 과정이어서 하여튼 새롭고 좀 신기하기도 해요. 저는 이 강좌들이요. 네.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 글밥이란 말도 전 되게 좀 글밥 너무 좋다 표현이 하신 게 그래서 제가 하여튼 전 좋았어요. 하여튼. 저도 이거 이제 이 관점으로 강의를 하면서 책을 다시 보게 되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그냥 저는 이제 사사 줄거리 위주로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감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 하게 되니까 저도 도움이 사실 많이 됐어요. 그리고 책을 쓰면서 작가가 쓰다 보면 자기 하나의 이렇게 작가도 자기의 취향이나 관점, 맥락을 쭉 밀고 나가요. 옆을 잘 못 보게 되는데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어떤 벌써 작품들을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좀 쉬고 수업을 잘 하겠습니다.
간병의 참수. 의사가 생기. 이래야 돼. 치매가 좀 더 심해지면 좀 편해지네. 아, 괜찮아. 너무 좋아하는 센스. 근데 책은 너무 힘들대요. 책이 너무 어려워. 근데 그 사람 반지에서 그 다른 사람 같은 소리도 봤는데 너무 어려워. 정말 잘했어. 이렇게 싫어. 영화를 그냥 영화를 들었을 때 그렇게 가보려면 8시간을 걸리거든요. 그 영화 없이. 제가 목소리 그냥 해도 다 들리시죠? 네. 마이크 없이 할게요. 오늘 이 책을 이제 토론토서로 사봤는데요. 이 책 읽으신 분 계신가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예, 5분, 예. 예. 읽기가 쉽진 않으실 거예요. 어쨌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지금 다 못 읽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이 책만 가지고 얘기는 안 할 거고요. 대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쟁주의와 협력주의라는 그 두 가지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 읽으신 분들은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쉽게 알 수 있을 거고, 안 읽으신 분들도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책에서 경쟁주의, 협력주의를 잡은 이유가 있어요. 아까 다인 때문에. 예. 그러니까 물론 다인이 우리 사회의 경쟁이나 뭐 적자 생존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 전부터 인간 사회에서는 이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인이 일원화하면서 종횡기원에서 왜 어떤 생물들은 살아남고 어떤 생물들은 도태되고 왜 어떤 생물들은 더 이렇게 다인을 발전한다고까지 표현 안 했어요. 네, 그냥
선택적으로 해서 살아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요즘에도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발달 사항을 뭐 거꾸로 놓던 위로 놓던 여기 걸쳐서 이 사람들이 계속 발전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원숭이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으로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용어는 발전은 아니에요. 그 진화도 아니죠. 그냥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변화했는데 이 상태로 온 것뿐이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던 얘와 얘는 상태가 변한 거지 또 진화했다거나 발전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과학적인 설명이고 그게 실제로 맞기도 하고요. 근데 다인이 진화론을 이제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진화를 되어 왔다 원숭이에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했고 또 자연 선택이라는 용어를 쓰긴 했지만 그 사람이 쓰기 전부터 자연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는 뭐 적자생존이든 경쟁이든 이런 것들은 인간 사회에 있어 왔어요.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자연에는 저는 이거 제 관점이에요. 세상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인데 경쟁과 협력이라는 두 가지로 생물이 존재해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사회도 역시 그 두 가지 어떤 체계가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현생 때도 도달했고 현재도 역시 경쟁과 협력이 서로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 사회가 존재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신체에도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경쟁은 뭔가요? 협력부터 해볼까요? 우리 신체 안에서 협력. 어떤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 신체 안에서. 세포들이 세포 단위에서도 서로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포 안에서도 또 어떤 외부의 세균과 대항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몸이 밖에서 뭔가를 쟁취해온다는 것은 경쟁이거든요. 경쟁과 협력이 계속 그 어떤 적정 비율을 찾아가는 것, 이게 이제 사회 모든 시스템이 살아가는 형태이고 어떤 비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서로 협력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생각의 결과물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그 생각의 과정이 이 작품으로 좀 나오게 됐고요. 적자생존 뭐예요? 적자생존 서바이벌 오브 더 피트니스. 영국에서 활동했던 허버트 스펜서가 생물학 원리라는 책에서 처음 이 적자생존이라는 걸 썼어요. 그때 이제 허버트 스펜서가 했던 것은 인간 사회가 어떤 집단들이 살아남고 어떤 집단들은 도태되느냐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이 사람도 그 당시에 어떤 제국주의적인 상황 영향을 좀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국가 간보다는 어떤 집단이나 문화는 살아남는데 그 어떤 집단은 후퇴하느냐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생물학 원리, 이 사람이 사회학 원리 뭐 이런 책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그중에 생물학 원리에서 이 적자생존이라는 단어를 썼죠. 근데 이것을 찰스 다윈이 이 책을 읽고 이거 진화론이나 생물들을 볼 때 이게 마음에 와닿았던 거죠. 그래서 종이기원에서 이제 자연선택이라는 말로 바꾼 거죠. 근데 사실은 내용은 비슷할 수 있어요. 자연선택이라는 것은 결과를 제시하는 거죠. 자연이 마지막에 자연이 선택하는 거다. 누가 살아남느냐 하는 것을 자연이 선택하고 얘가 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또 자연이 선택하는 거다. 이것은 자연이라는 관점에서 제시한 거고 적자생존 쪽은 그 개체가 어떻게 해서 이쪽 자연에서 맞춰서 살아남느냐라고 하는 저쪽 개체적 측면을 받느냐 아니면 자연이라는 이쪽 시스템 쪽에서 받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저는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같은 의미로 쓰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적자생존은 회동사에 잘 적응하는 생물, 누가 잘 적응했느냐 이것을 얘기한 건데 이제 그 적자생존에는 말이 약육강식이라는 용어로
동일시되면서 변형이 됐죠. 그래서 야, 강자가 살아남는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다윈이 그걸 하면서 자연의 법칙으로서 거의 못 박아버린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이럴 수 철학 이론처럼 됐던 것을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야.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건 과학이잖아요. 과학에서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게 맞아. 그래서 다윈이 이 종의 기원에 따라서 한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자연의 법칙이고, 이건 자연의 법칙이면 물리 법칙이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이론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아니라 이것은 진리야. 자연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진리가 돼버린 거죠. 그것을 논리적으로 쭉 전개시켜서 진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이 이론의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죠. 우리가 양육경식, 이제 교육경식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우리가 모두 살아가는 사회 경쟁이든 사회 시스템 안에서 우리 머릿속 안에는 이게 들어있어요. 이게 그리고 좀 비슷하게 적자생존과 비슷하게 쓰는 단어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게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쓴 건데 저는 같은 의미로 쓰지는 않았어요. 이게 이쪽은 경쟁, 이쪽은 협력. 왜 협력이라고 하냐면 이 용어를 통해서 도출해내는 것이 결국 왜 인간이 협력하게 되느냐라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 말 자체는 적자생존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만인에 대한 만인 투쟁은 자연 상태로 인간을 놓으면 이건 그냥 서로 인간이라는 게 누구나 다 욕심이 있고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로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놓으면 인간은 투쟁하고 싸우고 이렇게 뭐 협력하는 게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인간은 문화를 만들 수도 없을 것이고 어떤 지적인 도구도 만들 수 없을 것이고 지적인 성장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럴 거다. 그런데 이 상태에 있다 보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인간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성의 존재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야, 우리 화해하자, 협력하자라는 결론을 도출할 거다. 그래서 그 결론을 도출해서 야, 우리가 서로 욕심을 조금씩만 좀 양보해서 공동체적인 어떤 규칙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권리를 누구한테인가 주어서 누구한테인가 넘겨줘서 개인이 100% 권리 주장만 하지 말고 1%씩이라도 떼어갖고 누군가 우리 투쟁을 막아낼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주자. 그래서 그것이 국가다. 그게 실제로 주었고 그게 국가고 그게 왕이다. 국가를 합리화하는 이론. 왜 국가가 생겼냐? 합리화라기보다는 인간 사회에 왜 국가가 생겼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부터 출발한 거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있었는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연 상태에서는 그것을 인간들이 그거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성이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뭐 이렇게 하자, 협력을 추구하는 단계로 갈 것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결국 나올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적자생존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 결론으로서 이것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협력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라고 저는 오히려 결론을 도출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 사회든 자연 상태에서든 이 두 가지가 항상 경쟁과 협력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경쟁이 극화되면 서로 다 힘드니까 협력이 나타나요. 근데 또 막 협력하다 보면 내가 거기서 조금만 이기심을 부리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경쟁.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계속 주고받고 하면서 이 사회가 만들어지고 이동하는 거죠. 초콜릿볼 초코비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가 이제 이 책이 쓰게 됐을 때가 이명박 시대 때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명박 시대 때 경쟁주의라고 하면 다 싫어해요. 근데 능력주의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능력주의라는 용어를 쓰면서 우리 사회를 경쟁으로 몰아넣죠. 모든 사람들을 경쟁하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썼던 거거든요. 제가 이 책 초콜릿 뻘쭉컵이라는 책으로 학교 강연을 가서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야, 너희들 경쟁주의가 좋아? 협력주의가 좋아? 그러면요. 어떻게 나올 것 같은가요? 자,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협력주의가 좋아요가 협력해야 돼요가 80% 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경쟁주의가 좋아, 협력사회가 좋아 했더니 애들이요. 그 상태에서도 70%, 60%가 경쟁주의가 좋다고 얘기를 해요. 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러면 능력주의와 협력주의를 물어봤어요. 압도적으로 80%, 20%. 설명을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하려고 했던 이것은 협력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차이가 있어. 경쟁이라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쩌고 힘든 건 이렇게 좋은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도 60대 40이에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경쟁이나 이런 것들을 좋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 개인이 뭔가 노력을 해서 성취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이 분배하는 것보다 내가 공부를 더 했으면 공부 더 잘하는 아이가 더 점수도 잘 받아야지 공부 더 잘하는 아이가 아니면 뭔가를 많이 한 아이가 뭔가를 더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많이 놀랐어요. 요즘 저는 이제 교육에서는 협력주의를 굉장히 강조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아이들은 경쟁도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경쟁과 협력. 자, 나는 경쟁사회에 살고 싶다. 나는 협력사회에 살고 싶다. 경쟁사회에 살고 싶다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까요? 협력사회에 살고 싶다. 그러면 질문 바꿔볼게요. 자, 능력주의 사회와 협력주의 사회예요. 자, 그러니까 협력주의 사회에서는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공산주의처럼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그리고 유럽 쪽 생각한다면 세금을 많이 내고 누리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내고 조금 못 버는 사람은 좀 덜 내더라도 누리는 것은 비슷하게 가요. 이게 협력주의 사회예요. 자, 경쟁주의 사회는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미국 쪽이죠. 돈 없는 사람은 이빨 치료 하나도 하기 힘들어서 거기는 이를 자가치료하더라고요. 편의점 이런 데 마트에가 이 뽑는 기계 같은 것들이 있고 그것을 팔더라고요. 이 이를 뽑고 주사 놓고 막 하는 것들이 있어요. 땜질하는 것까지 있더라고요. 팔더라고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은 모든 치료를 다 받을 수 있죠. 돈이 있으면. 없으면 뭐 앰뷸런스 하나 부르면 뭐 몇십만 원 막 그런데요. 잠깐 자, 이게 이제 경쟁사예요. 능력 있는 사람은 좋지만 그렇지만 또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나쁜 얘기를 그냥 경쟁사에다 붙이는데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가 버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했으면 내가 더 가져가야지. 그리고 내가 더 누려야지. 능력주의 사회와 협력주의 사회. 자, 나는 능력주의 사회에 살고 싶어요. 아니 근데 능력과 협력을 꼭 굳이 그 반대적 입장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 능력인 사람이 협력 사회에서 융화돼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섞여 있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가 왜 능력주의 사회를 가려냐면 능력주의라는 말 한국 사회에서나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능력주의가요 경쟁주의를 약간 좋은 말로 포장한 형태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형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주의라고 말을 하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경쟁주의를 좋은 말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 실제로 그렇게 그럼 그렇게 포장하는 단어에 대해서 찬반을 누르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는 예. 경쟁 사회라고 예. 물으셨고 그죠. 지금은 능력 사회라고 예. 물으셨는데 그러네요. 그것에 대해서 예. 뭐 손을 들으라 하시면 예. 그런 포장 네, 포장되어서 된 현대 그 단어에 예. 대해서 거부감이 있느냐 없느냐를 예, 알고 그것도 싶으신 포함되는 거예요. 예. 아, 네, 잘하시다. 저는 이제 이렇게 포장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실제로 그 이명박 시대에 경쟁 사회라고 말을 하진 않았어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야 알고 보면 이게 경쟁 사회잖아라고 한 거지. 이명박 시대 그것을 우리는 능력주의 시대,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해야 되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일을 더 시키고 뭔가를 더 채찍질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뭔가를 지원하는 것을 거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야 너희는 능력 없으니까 가난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측면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 그렇구나. 제가 어른들을 아이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놓고 그거 반말을 하셨어요. 아이들도 깨닫는구나. 근데 어쨌든 능력주의 사회와 협력주의 사회라고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나요? 여전히? 예.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 뭔가를 쟁취했을 때 성공했을 때 네. 이것도 나의 능력이다라고 이게 긍정적인 예. 능력이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했을 때 그것도 나의 능력인 그 능력질까지 예. 포함을 하는 건지. 예, 그게 그 가치관 측면인데요. 한국에서 그 극단적인 능력주의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거 있었잖아요. 죄를 저질러도 10억 원어치를 내가 그 사기를 쳐도 안 걸리면 능력이지. 그건 아니지. 예. 저번에 재밌는 걸 요즘에 인터넷 보면은요 재밌는 얘기 그 설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너 10억을 받을래? 그러니까 10억 받고 네가 10억을 받고 감옥을 간다면 갈래? 안 가? 감옥에 3년 있어야 돼. 10억 받고 그러면 선택을 하려고 하면은요 한국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걸 선택하나요? 나 10억 받고 감옥에 1년 뭐 3년 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걸 짚더라고요. 야 감옥에 간다라는 것은 네가 그냥 혼자 방 안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3년어치의 횡령을 했던 그러니까 죄를 저지른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죄를 저지른 것을 빼고 10억이 생기는 10억을 벌 수 있는데 어떤 독방에 혼자 있을래? 마치 내 집안에서 안 나오는 식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감옥에 간다는 것은 누군가한테 10억원어치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걸 빼고 얘기를 우리 사회에 받아들여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전형이 되는 거죠. 벌 수만 있다면 안 걸리면 그건 능력이지. 내가 누구한테 피해 주는 거나 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능력주의라는 것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게 벌어서 이것을 내가 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무조건 나만 되면 되지 라고 하는 사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폭넓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극단적으로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버는 사회를 저는 상정하고는 있었지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 여러분도 많이 계신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동일선상에서 출발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능력주의 사회라고 했을 때요. 우리는 똑같은 라인에서 출발한다라는 관점을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상태로 출발을 해요. 예. 이 사람은 부모가 뒤에서 운전을 해줘요. 출발 자세는 똑같이 취하고 있지만 운전을 해주고 이 사람은 뒤에 부모를 끌고 가야 돼요. 진짜 야, 너 똑같이 출발했잖아. 너는 똑같이 우리인데 왜 징징거려?
능력으로 극복해야지. 아니면 야 부모 잘 만난 것도 이제 능력이야. 요즘 세대가 이렇게 됐죠. 우리가요 초등학생조차도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아이들은 제가 이제 많이 물어봤을 때 그게 있더라고요. 능력주의를 선호하고 능력주의가 좋다고 하는 아이들은요 조금 더 잘 살거나 부모 지원을 받는 아이들은 그쪽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최소한 여기 의왕이든 이쪽 지역 의왕이든 안양이든 사는 아이들은요 부모들이 학원을 보내요. 학원을 보내고 네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주입을 해요. 네가 노력을 해야 노력을 하면 뭘 이룰 수 있고 얘기를 딱 해요. 그런데요 같은 안양 의왕이더라도 조금 이제 못 사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한테 공부를 하라고 지원도 못해. 말로는 공부하라고 하죠. 그런데 옆에 돌봐주거나 뭔가를 챙겨줄 수가 없어요. 두 분 다 일을 해야 되니까. 속만 터져요. 속만 터져서 야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그리고 학습지를 끌어줘요. 근데 부모가 학습지도요. 부모가 옆에서 지켜보지 않는 아이들은요. 안 해요. 못해요. 그냥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냥 해주고 그냥 가요. 그리고 애들도 그 시간에 맞춰서 와갖고 조금 하다가 난 저 친구하고 놀러 가야 돼. 게임방 가거나 친구들 집에 가서 놀거나 차이가 격차가 진짜 크게 벌어져요. 제가 이걸 잘 알아요. 왜냐면 제가 그 주니어 플라톤이라고 토론하는 그걸 했었거든요. 지역에 따라서요 격차가 정말 많이 벌어져요. 부모님이 잘 사는 아이들은 엄마가 집에서 아이들을 케어를 해요. 안 되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두 분 다 밖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화를 더 내세요. 야, 너 왜 안 하니 안 하니. 이쪽 화를 많이 내시는데 애들은 그걸 못 따라가고 안 해요. 왜냐면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쭉 누적돼 왔잖아요. 이쪽 부모님들은 잘 사는 부모님들은 화를 안 내요. 낼 필요도 없고 애들이 쭉 해와요. 근데 화를 안 내는 단계, 애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단계에 오기까지 애들은 부모같이 계속 붙어서 해온 거예요. 차이가 정말 커요. 저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좀 슬프고 울컥하기도 하고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남자 여자 사이에도 공평하지 않은 출발을 해요. 이제 이거 미국 가도 했던데 흑인이면서 여자면 특히 여자 남자만 하더라도 상황이 다르죠. 그러면서 야 똑같이 경쟁을 해야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족쇄를 차고 있는 데다가 헤쳐나가야 난관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세탁기, 빨래, 가전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겠죠. 요리해야 될 거, 설거지 할 거, 요리 빨래 할 거, 애들 돌봐야 될 거. 애들도 엄마 역할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남편. 예. 남편도 자기고 남편이 여기 스타일 누워서 리모컨 달라 그러고. 근데 저분은 나이가 많으시니까 공평하긴 하네요. 이런 문제. 여기서는 백인 그 남성, 서구에서 백인 남성이라는 지위가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커요. 어떤 직장을 얻는다거나 저한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더 학연 지연이 굉장히 크다고 들었거든요. 누군가 소개장을 통해서 가잖아요. 거기서는 소개장을 써주는 것으로서 취직을 하고 소개장을 써주는 걸로 대학을 들어가잖아요. 한국에서 그 미국 갈 때 추천서를 갔잖아요. 한국에서는 추천서가 대학에서 추천서를 안 받는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살짝 쓰는 거는 형식적이긴 한데 미국에서는 추천서가 당락을 결정해요. 특히 명문대들. 그래서 백인 남성의 지위는 어마어마하게 격차가 커요. 노력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부모나 어떤 이 사회에 있는 것만으로 이미 얘는 명문대학을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명문대학을 나온 동료나 아버지 친구들을 통해서 최고의 뭐 세계 유명한 컨설팅 회사든지 법률 회사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결정해 놓고 태어나는 거죠. 이 책이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장면이죠. 붉은 여왕이 앨리스한테 달려라고 하죠. 이 세계는 너무 빨리 달려가니까 네가 멈춰 있으면 너는 뒤로 퇴마하는 거야. 네. 이 사회에 있기 위해서 네가 현 제자리에 있기 위해서 너는 달려야 돼. 이 경쟁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긴 할 텐데. 근데 저는 아까 예. 사실 계속 아까 그 능력이란 거에 대해서 예. 하실 때 자꾸 마음이 되게 아팠거든요. 말씀하실 때. 예. 그래서 제가 영어 단어 찾아봤어. 능력이 어빌리티고 저는 아까 저 선생님 얘기하실 때 느낀 드는 게 저분이 생각하는 게 혹시 재능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재능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재능은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주와 능력, 네. 개인이 타고난 능력과 훈련의 획득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능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네. 우리가 지향할 것은 재능 쪽으로 해야지만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아까 그 그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이 수업을 계속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까지 겪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많이 울컥하고 아파서 그냥 제가 예. 그냥 한 소리 했습니다. 네.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거 재미로 하는 거죠. 네. 자, 경쟁주의가 사실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따라서 개인도 마찬가지고 경쟁이라는 것이 없이는 생물체도 존재할 수 없거든요. 우리 내부에서도 협력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밖에서 뭔가를 먹는다라는 것은 경쟁이에요. 사실 우리가 뭐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개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쟁 관계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 안에서 협력이라는 것은 이 집단 안에서 협력을 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확장하면 인디언들 옛날에 한참 유행했었던 인디언들은 지구 단위에서 협력을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지구 단위까지는 협력을 잘 얘기 안 하는데 우리 사회 안에서 너무 힘들다. 경쟁이 착취의 일환으로 사용이 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경쟁을 조금만 줄여보자 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경쟁주의라는 게요, 소비자와 기업으로 보면은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주의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경쟁을 득점은 안 된다, 경쟁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근데 또 우리 입장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경쟁 싫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인문학이라는 게 결국은 개인들 또 사회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중심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관점들이 좀 달라지는 것 뿐이죠. 기업 간에는 경쟁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경쟁을 시키면 일하는 사람들 밑으로 내려오는 기업에 속한 사람들을 경쟁을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서로 얽혀있기는 해. 네. 그래서 경쟁과 협력은 사실은 서로 얽혀 있는데 어느 비율로 경쟁을 시키고 어느 비율로 협력을 가야 되느냐, 이 문제일 뿐이죠.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이제 저는 한국 사회는 경쟁 쪽으로 많이 치우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흔히 서유럽의 복지국가 이 측면 얘기하면서 그 정도까지 가는 게 좋지 않냐. 이게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됐었죠. 그리고 조금만 경쟁을 좀 줄이자는 거예요. 저는 경쟁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반대하는 경쟁을 말하면서 사실은 착취로 들어가는 경쟁. 자기네들은 경쟁을 안 하면서 일반 국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경쟁을 말하는 그것을 좀 반대하는 거죠. 협력주의는 사실 100% 협력주의는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실패했죠. 100% 협력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마르크스 같은 이제 사람들도 공산주의를 하면서 100% 협력주의를 주장했지만 실패했고,
예, 안타깝게도 예수님도 100% 저는 협력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부처님도 100% 협력주의자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완벽하게 신과 같은 사회, 신이 추구하는 사회를 만들자. 네, 그분들은 이제 주장을 하셨겠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현재의 경쟁이라든가 남을 이렇게 어떻게든 해고 내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렇다 본다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경쟁주의가 크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죠.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협력주의를 조금이라도 좀 더 비율을 좀만 높이자. 이 관점이지 100% 협력주의를 가야 된다거나 100% 공동체주의를 가야 된다거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건 이제 거의 진짜 예수님이 꿈꾸셨던 세계가 되겠죠. 근데 그런 세계가 인간이 어느 날 올라가요? 오면 좋겠다. 예. 그리고 이제 경쟁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개인중심주의죠. 그다음 여기는 공동체주의. 그래서 한국 사회의 화두가 공동체 일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아동문학의 특성이 약간 반이상주의가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아동문학 하는 사람도 그렇고 소설, 성인문학도 마찬가지고 이쪽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충분히 이 세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걸 얘기한다고 해서 저도 100% 이쪽 얘기는 안 해요. 기울어져 있는 걸 조금만 돌리자라는 측면이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인터넷에서 요즘에 모든 정보가 다 인터넷에 출처. 그 서구 유럽 쪽의 젊은이들이 미국을 그렇게 동경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야 왜 그래?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그때 덴마크였나 스웨덴? 이제 그 청년들이었는데 남자 여자 걔들이 미국 문화를 그렇게 동경을 하고 미국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물어보면 한국 사람이 야 우리는 너희 나라가 지금 꿈의 국가고 너희 나라가 이상향인데 너희는 왜 미국을 그렇게 동경을 해? 그리고 미국을 많이 넘어가려고 글을 쓴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런데요. 야 우리는 죽어있는 사회야. 뭔 소린가 했더니 자기네도 큰 수영장 우리에 대한 저택에 넓은 수영장에 비싸서 자동차 몰고 싶대요. 젊은이들이니까.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자기네 나라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대요. 왜냐하면 세금도 많이 떼어가기도 하지만 사회 시선 자체가 그런 걸 하고 있으면 어느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거 집을 짓고 내 개인 수영장에 막 의리를 차 몰고 야 놀아보자 하면 사회 매장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근데 나는 젊은 애들이니까 나는 미국이처럼 하고 싶어. 야 그러면 너희가 사회 복지가 없고 가난한 사람은 뭐 치료 못 받아 죽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래? 난 그래도 내가 가서 노력하면 되지. 난 지금 가난하더라도 거기서 길바닥에서 있더라도 내가 성공해서 그걸 갖고 싶어. 그러면서 미국을 동경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꿈꾸었던 이상향이라는 게 죽어가는 사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 사회가 조금은 이쪽으로 오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측면에서 미국이 극단적인 사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먹을 것들은 좀 풍부하잖아요. 네. 최소한 한국보다는 사회 전체로 잘 사니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제가 미국 안 살아서 그까지 모르겠지만.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예, 끊는 거? 이거. 이건 지금 평등이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똑같은 성장 하나씩을 줬어요. 평등하죠. 우리가 생각하는지 이거 법 앞에 평등해요.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면서 이게 공정하다고 느끼나요? 느끼진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이거 없어도 볼 수 있는데 얘는 똑같은 걸 줬어도 지금 못 보죠. 우리가 공정하다고 할 때는 이것을 공정하다고 할 거예요. 결과로서 누구나 똑같이 볼 수 있는 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2단계도 사실은 없죠. 왜냐면 한국 사회에서는 이 사람이 2개를 갖고 있죠. 네. 얘 거 뺏어가지고 얘가 2개 또는 3개, 그리고 나머지 이 사람도 겨우 발돋움 해갖고 겨우 보면서,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야 2개 있는 거 하나씩 똑같이 나눠주자 해도 반대를 해요. 네, 이게 저는 한국 사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것들, 우리가 가였으면 하는 것은 이쪽이죠. 네, 이렇게 가려고 했을 때 많은 반대가 있죠. 네. 저희가 무슨 공산당이 빨갱이고. 네, 이게 이제 공정한 사회 만들려고 하는 공정한 사회인데, 이거보다 나은 해결책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고 해서, 정의라는 것은 그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가 할 때 그 라이시에고, 정의가 이렇게 뭐 선악의 정의가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 할 때는 바른 사회, 바른 사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정의란 무엇인가, 무엇이 정의로운 사회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할 때 그 바른 사회, 제대로 된 사회라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만약에 정벽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공정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장벽이 아예 없으면 안 되나요? 이것은 이제 있어야 되는데요. 다쳐요. 다치니까. 그리고 선수들도 보호를 해야 되니까 최소한의 뭔가 이렇게 상대에서 구하고 하는 것은 필요한데, 대신 그러니까 관중석과 경기장은 구분을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네에서 축구를 하더라도 관중석과 이 경기장은 구분은 돼야 되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누구나 똑같이 뭔가를 제공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공평하게 볼 수 있는 사회, 약자든 강자든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들은 다닐 수 있는 사회가 우리가 만들어야 될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글을 쓴다라는 것은 하나는 현실 비판, 아까 같은 경우에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것은 현실 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책을 현실 비판이라는 측면에서 쓴 거고, 그렇지만 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건 이쪽이긴 하죠. 무엇이 다른 사회냐. 근데 글을 쓰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실 비판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이런 답은 굉장히 이상적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그 문제를 비판하고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제시하는 게 조금 더 이제 평론가들이든 아니면 학자 입장에서는 좀 더 와닿죠. 왜냐면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 만약에 글을 쓰신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그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고통이라는 것 무엇인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아동문학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좀 다뤄요. 우리들이 처한 현실 환경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책을 읽힐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특히 문학의 단계로 올라서면, 재밌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은데 문학의 단계로 올라서면 사회 문제가 반드시 있었나요? 이 아이가 처해 있는 사회. 아까 킹즐리의 물의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거죠. 이 아이가 처해 있는 사회의 문제를 제시하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사회로 가야 되느냐, 이 아이가 어떤 단계로 가야 되느냐라는 걸 얘기를 하죠. 예전에 영모가 사라졌다는 책, 그 아동문학에서 굉장히 많이
교화할 때도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려지고 했던 게 있어요. 여기서 왕따 문제. 지금은 이제 왕따 문제를 많이 다루진 않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왕따 문제를 다루면서 교과서에서도 학교에서도 그걸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고 시대적인 이슈들이 있어요. 다문화 얘기 나올 때 다문화가 중심이 됐을 때는 다문화 교육을 학교에서 시켜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 학생들이 다문화에 관련된 책을 보고 쓰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글 쓰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현재 사회 이슈가 뭐냐라는 것을 또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것이 아이들이 처한 문제, 현재 사회 문제를 짚어낼 수 있을 때 나보다 한 발 앞서서 짚어낼 수 있을 때 뛰어난 문학 작품이 돼요. 그게. 근데 이미 써놓은 것을 뭐 따라가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작가로서 그게 성공하는 지름길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성인 문학 같은 경우는 예. 뭐 이렇게 문제를 제시해도 해결책이 제시가 안 되는 문학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82년생 김지영이라든지 예. 그런 이유도 그냥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예. 사실 충분히 목적을 달성하는 작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동 문학은 그렇지 않고 예. 그 작가가 원하는 해결 방향이 거의 항상 제시가 되는 게 정석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예. 아동문학도 해결책이 없는 사회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보여줘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작가도 답을 몰라서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문제를 건드렸지만 그래 가출 청소년 문제가 이제 한참 나왔을 때 가출 청소년을 다루는 그 작품들이 정말 많았어요. 청소년 세계에서. 그런데 작가도 그것을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물들을 놓고 인물들한테 어떤 애는 집으로 들어가고 어떤 애는 여전히 우두커니 서 있다거나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작품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길거리에서 어두커진 길거리에서 불 꺼진 집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걔는 불 꺼진 집을 우두커니 바라보았다 하면서 끝내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 식의 결론. 왜냐하면 이 아이를 집으로 보낸다고 해서 답이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사회 보호해서 답이 나는 것도 아니고 이 사회 전체가 풀어야 될 숙제다라는 것을 숙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82년생 김지영 같은 경우도 그 단계일 거예요.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문제가 있는데 뭘 해도 답은 없잖아요. 근데 야 사회야 이게 진짜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야 라는 걸 제시하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런 거죠. 큰 문제는 제시가 안 돼요. 첫 시간에 예. 이제 뭐 작가님별로 의견은 다르시겠지만 예. 첫 시간에 아동문학이라고 정의를 해주신 걸 보면 예. 분명한 낮은 연령층에 분명한 독자층이 있어야 되고 예. 교훈성을 가진 문학이어야 한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열린 결말로는 교훈을 작가가 주려는 교훈이 없잖아요. 그 연령별로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 사회 문제는 아주 어린 애들한테는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이해를 못하고 애들을 그 독자를 대상으로는 그걸 익힌다라는 게 그 독자 자체가 안 맞는 거죠. 근데 고학년, 그러니까 5, 6학년 정도만 되면 이제 특히 5, 6학년, 저학년도 자기 문제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학년의 문제는 해결을 해요. 왜냐면 아주 꼬마들 뭐 친구 유치원에서 싸웠어요. 그러면 네가 양보를 하거나 네 물건을 줘라고 답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왕따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을 내기가 애매해요. 5, 6학년만 데려 올라가더라도 왕따 문제도 똑같이 할 수 있죠. 왕따 문제라는 게 굉장히 폭넓게 시스템적으로 먹혀있는 문제잖아요. 이 집안의 가난 또 왕따라는 게 상대방의 일방적인 공격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거든요. 옷을 그러니까 동물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잠깐 벗어나서 얘기해볼게요. 동물도 사바나 초원 있잖아요. 양이나 얼룩말한테 막 섞여 있잖아요. 걔한테 페인트로 점을 찍어주거나 색깔을 하나 딱 그어줘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잡아먹힐 확률이 90%가 넘는 거예요.
동물들이 얼룩말들이나 동물들이요 제일 많이 활용하는 전략이 뭐냐면 서로 막 도망가면서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 쫓아가는 입장에서 내가 목표를 얘를 갔다가 갑자기 또 얘를 가야 되고 목표를 못 정하는 거예요. 하나의 점이 찍히거나 페인트로 색깔을 칠해주면 걔가 뚜렷한 목표가 돼가지고 걔는 한 달 후에 살아나는 확률이 거의 없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그게 적용이 돼요. 이 아이가 가난해서 옷이 지저분하다거나 뭔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걔가 딱 찍히는 거예요. 왕따로서. 근데 이런 왕따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 야 괴롭히고 네가 잠깐 잘못했어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고 청소년으로 올라갔을 때는 열린 결말이 돼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아주 어린 쪽 이런 경우 특히 이제 사회 문제를 다루는 것들은 결론 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제가 아까 예. 그 시작하기 전에 그 PPT 화면에 예. 아까 제가 책 제목을 봤지 저자분은 잘 몰라서 작가님도 어떤 책을 쓰신지 몰랐는데 아까 작가님이 어린이 청소년 작가라고 거기 예. 나오고 정나희 작가님은 아동문학 그러니까 어린이 문학 작가로 해서 그거 보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해가 되고 아까 말씀하실 때 아 이해가 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작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가 생각하는 그 컨셉, 그러니까 그 방향이 내가 어떤 대상으로 해서 책을 쓸 것이냐 따라서 본인의 의사가 전달되고 그걸 때 있는 독자는 이거가 또 혹시 어린이 도서지만 어른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받아들인 입장에서 그거를 보는 관점이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책이라는 것이 정말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 요즘 아이들이 등록 이런 막 선택하는 것도 저는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하게 되는 가정이나 아니면 사회나 이런 요소들이 그거를 아이들을 몰아가고 있는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독서라는 것이 정말 활성화가 돼야지 아이들 사고가 그러니까 생산력도 그러니까 발휘되지만 생각하는 관점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거 선택의 기회를 아이들이 아 내가 이런 여러 가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올바른 방향,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을 갖다가 발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요. 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아까 선생님 질문하시는 걸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큰 사회 문제는 이렇게 답이 안 나지만 자그마한 개인, 이제 특히 어린이들한테는요, 개인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많이 다루잖아요. 집이든 아니면 친구와 관계.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드시 답이 날 수밖에 없고 답을 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답을 낼 때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죠. 올바른 답. 친구 관계든 아니면 학교 선생님의 관계든 내가 누구하고 어떤 갈등이 있었든 반드시 답이 나게 되고 올바른 해결책으로 작가가 생각하는 올바른 해결책이긴 한데 그것은 이제 교훈이라고 본다면 올바른 해결책을 당연히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 해결책을 끝나게 되고 그리고 청소년 소설로 올라왔을 때도 청소년 개인 문제도 해결을 줘요. 그런데 이제 큰 사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답을 낼 수가 없죠. 작가도 해결 못할 뿐더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는 답이 나지는 좋죠.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하실 수 있으시나요? 전 처음부터 약간 그 구분을 짓는 게 아동문학, 청소년문학, 성인문학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거 구분은 없어요. 가령 지금 초콜릿볼 초코비 이 책이요. 저는 청소년 소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출판사에서는 5, 6학년부터 읽을 수 있도록 설정을 했어요. 많이 이제 독자층을 넓히고 싶어서 저는 근데 이게 중학생부터 시작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모 같은 경우가 청소년 소설인가요? 아니면 아동문학인가요? 네, 그거 경계라는 게
작가가 나는 이거예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독자가 선정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작가가 쓸 때 나는 누구야라고 쓰긴 하는데, 저도 처음에 쓸 때 이게 아동부터 뭐 어른까지라고 잡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다 읽어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근데 이제 점점점 도자층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5, 6학년까지부터 아마 청소년 정도까지가 이렇게 도자층으로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좀 달라져요. 작가들은 그렇게 이건 청소년 스토리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이거라고 썼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마당 올라온 암탉이 처음에는요 어린이 문화 쪽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요. 청소년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번역될 때는 성인문학으로 번역됐어요. 아동 청소년 문학이 아니라 성인문학으로 번역됐어요. 이게 달라요. 작가가 쓴 것과 독자가 받아들이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주변에 제가 최근에 그 책 읽어주는 남자 독일 문학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을 읽었는데 책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 이제 그게 이제 그 15세 남자애랑 36 여자와 사랑 나누다가 이제 글을 읽어봤는데 네,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내용이 상당히 좋은데 그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엄마가 재밌게 보고 있으니까 보고 싶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15세 남자 소년이랑 그 여자하고 사랑 이야기가 이제 신경이 쓰여서 못 보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이 그러면서 책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자각하고 이런 과정이어서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표현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거슬려서 아이들에게 못 읽게 하는 경우도 있길래 혹시 그런 식의 경계는 어떤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책 자체를 아마 성인으로 이제 처음부터 그렇긴 해요. 때문에 그럴 거고. 근데 고등학생은 좀 애매하잖아요. 고등학생들은 보고 싶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 엄마가 못 보게도 볼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고 싶어 한다면, 그쵸. 보고 싶어 한다면 그런 경계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매체를 보다 훨씬 날 사서 볼 수도 있고. 안 보여주시면 사서 보면 되잖아요. 따님은. 보기 싫어하는 걸 억지로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19금도 문제가 아니고. 되고 걔도 힘들겠지만 본인이 읽겠다고 한다면 뭐든지 저 같으면 뭐든지 이것은 그거 아니었는데 하이틴 소설 엄청 야한데 하이틴 소설들은 더 그런 감정 표현 없이 해야지. 시간이 지금 다 돼요. 저희가 과제라는 게 있잖아요. 많이 부담스러우시고. 아주 어려워요. 네, 어렵지만. 고민스럽긴 하네요. 저희가 이제 초반에도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어떤 저희 선생님들이 어떤 책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답을 냈을 때 굉장히 그게 좀 재치도 있고 재미있고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모아서 이렇게 묶어놓으면 정말 훌륭한 결과물이 나오겠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막상 또 과제를요. 힘드시구나. 그게 아니라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원래 뭐든지 계획이 있으면 끝이 있으니까 8주간의 강의 안에 다 한 줄씩 다 해야 되잖아요. 강의는 8주 듣지만 그 과제는 책 다시 보니까 좋은 책이 너무 많은데 정말 읽기가 너무 시간이 빠듯하거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강의는 8주 끝났지만 좀 그 과제는 좀 연장을 해서 여유 있게 주시면 더 많이 읽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다들? 아니 저는 책 다 읽고 싶긴 한데 정말 힘들어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마음속으로는 거의 결과물이 안 나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과제를 만들었던 이유가 이제 제가 여기 글 쓰시는 분들도 좀 있다고 글 쓰시는 분들도 있고 첫 번째 목적은 이제 무작위로 들어오신다고 하면 아이들하고 책 토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책 토론할 때요. 사실 확인하는 질문이 있죠. 얘가 뭐해서 이렇게 확인하시잖아요. 그것은 진짜 의미 없어요. 그건 네가 책 읽었냐 안 읽었냐 하는 거 뿐이고 왜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책과 관계없이 책과 내용이 전혀 상관없어도 이 아이는 이런 식 때문에 그 주인공은 이 생각 때문에 이걸 했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를 자기가 제시하면서 생각을 열어주거든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생각을 확장시키고 열어주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라면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었어요. 부모님들이 책을 읽고 아이라고 했지만 얘기할 때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리고 자기도 나는 이렇게 이 사람이 이런 행동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라고 했을 때 아이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책을 못 읽었어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아닌 것 같아. 걔는 이러해서 이런 것 같아라고 말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같이 얘기를 나누는 방식을 제시하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중요한데요. 중요한 선생님이 얘기하실 수 있겠는데 글을 읽다 보면 등장인물들이 개연성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가 개연성이 없어요. 그냥 그것은 작가가 얘는 여기 가 있어야 되니까 가는 것 뿐이에요. 이럴 때 독자들은 그거 다 느끼거든요. 어떤 행동을 했는데 사람을 죽였다면 제가 없어져야 되니까 죽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데요.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쟤를 죽였더라도 걔를 죽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작가의 마음 안에는. 그게 왜 제가 저런 행동을 했을까? 또 여기다가 그 부산물로 토끼가 어디 튄다면 토끼가 튀는 이유도 있어야 돼요. 토끼가 여기 머물러 있다면 머물러 있는 이유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등장인물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것들이 습관화됐을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됐을 때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토끼가 도망갔어요. 끝나는 게 토끼가 도망갔으면 내 머릿속 안에 자동적으로 내가 왜 도망갔지? 나한테 놀랐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순간적으로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 오는 것을 얘가 민감하게 들어서 볼 수도 있어 하면 그 시점에서 이 얘기가 달라져요. 얘가 서 있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올 수도 있겠네? 나는 못 들었는데 얘는 들었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주인공 왜 그랬을까? 누군가 임던 등장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이렇게 좀 한번 해보시라고 했던 게 그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요. 신데렐라 백설공주 같은 경우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니까. 근데 지금 책이 정글북이다, 뭐 로빈슨 크루소다 하면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 짤막한 동화가 아니라 그 원래 책을 보니까 우리가 어려서 읽었던 책하고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읽고 소화해가지고 나오기까지는 한 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과제가 지금 오늘 거론된 책만 해도 한 5-6권 이게 제 안에서 소화가 돼야지 얘기가 나오죠. 한 권 토론토서를 한 권만 정하는 게 이거를 그러니까 다른 책들은 어차피 못 읽으시고 포기를 하고 근데 이제 시간이 안 되시는 건 맞아요. 지금 바쁘시니까 그래서 혹시나 한 권 토론토서가 정해진 거 그거 같은 경우는 로빈슨 크루소 같은 경우 저도 어렸을 때 읽고 이거 강의 주면서 이제 다시 읽으면서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읽었던 것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 버전으로 축약되면서 많이 줄어들거나 전혀 달라졌어요. 전혀 다른 책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시각이 달라져서 그럴 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맞아요. 해요. 애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어른이 바라보는 시각이 예. 다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렸을 때는 그게 몸으로 읽었잖아요. 근데 어른이 돼서 보니까 야 무슨 야 네가 뭔데 함부로 쟤를 네 하인으로 부리고 막 그래 막 이런 관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뵙겠습니다. 주제가 같다면 예. 주제 같은 단편이나 짤막한 이야기를 하나를 다음 시간에 더 소개시켜 주셔서 거기에서라도 이제 문제를 갖고 나오면 좀 더 많이 가지고 수 있지 않을까. 책 한 권 자체를 읽는 게 시간상으로 어렵죠. 읽는 거 읽고 소화하고 그래야 문제가 나오는 건데 한번 쭈룩 읽고서 문제가 나오기는 좀 버거운 책들이 몇 주 동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차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동문학 저희 선정한 책들은 하루도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읽으면
아동문화 짧은 것은 한 2~3시간 안 걸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만 한 거예요. 그림 동화책을 읽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야, 이 정도면 뭐 그냥 오전 오후 시간 잡고 읽으시면 길어도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집중적으로 시간 내기가 어려우시고 저희가 뭐 직업이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쓰기 힘든데 그게 오늘 죄송합니다. 경쟁 경쟁 좋네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는 뭐를 핵심으로 해볼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상한 나라에 이상한 나라 이건 쉽잖아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 예, 밑줄 그러니까 한 권만 밑줄 쳐놨잖아요. 그래서 한 권만 읽으시면 돼요. 예, 여러 번 하실 필요 없고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책이 한 권인데요. 어떤 예. 거는 100페이지짜리 그림책, 그다음에 200페이지, 300페이지 다양해요. 그러니까 예. 다 읽으시는 분 성향 다 틀리니까. 예. 그래요. 저는 이거 되게 쉽게 빨리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한 단한 거예요. 권에 어느 출판사에 몇 년도째 예. 어느 책 하면 그거만 근데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동문학이 글씨가 커서 저는 이제 빨리 읽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려웠네요. 예. 일단 편하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상한 나라 앨리스는 한 번씩 다 뭐 읽어보신 경험도 있으시고 하니까 근데 또 어른 돼서 읽으니까 좀 또 새롭긴 하더라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질문을 적어갖고 오시는 분에게는 연필 한 잔 하시고 씨앗 연필 있잖아요. 다 쓰고 뒤에 이제 씨앗이 들어있어서 심으면 토마토도 열리고 해바라기도 열리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제가 어린이들 질문 안 나올 때 하나씩 주거든요. 연필 찍기 하면 질문 막 나와서 이렇게 강의하기 좋아서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도 그걸 써보고 감사합니다. 다음 예.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석 체크 안 하신 분 계시면 좀 부탁드릴게요.